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소환 조사에는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9시 30분. 지난 3개월간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피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포토라인에 모습을 나타낼까요? 개헌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 날 개헌 투표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들의 정신과 가치죠. 그 헌법을 그들만의 협의로 바꾸겠다니 논란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 외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고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간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가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고 막 화냈다면서요? 네? 예. 주진우가.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최영일 평론가님 나오면 헷갈려. 인사할 때 같이 인사를 하고. 예.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인사성이 밝으세요. 네네. 예. 제가 오늘은 저 양지열 변호사한테 좀 구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면도를 하고 왔다고. 저 수염가 끝 날은 출연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시네요. 네. 인사성만 밝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밝히면 아, 안 네. 돼요. 예. 아, 검찰이 네. 17일쯤 통보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조금 늦춰서 네. 21일 9시 30분. 검찰도 고민이 많았었겠죠? 검찰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2달 안에 어찌됐든 통수권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직의 운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공수처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만 왜 6일의 기간을 늦췄을까? 시간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검찰 오후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 검찰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수사 일정상 그냥 21일로 잡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일각에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문제가 살아있는 것인데 시간을 늦출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적 담론도 제기되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양절 변호사님, 어차피 이제 패는 다 공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특수본 일기 수사했고, 특검 수사했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수사 거부했고, 압수수색 거부했고, 그럼 양쪽의 전략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자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다 이미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시간 뭐 늦추고 줄이고 하는 건 별 문제도 없겠죠? 저는 큰 의미는 없어 예.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뭘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 뭐 청와대에 아직 남아있는 건 없을까, 그런 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자료가 폐기할 거라면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물론 이게 압수수색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6일을 준 그 이유를 테러를 막았다라는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여유 있게 일부러 줘서 다른 어떤 핑계라든가 다른 것을 만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뭐 그 사이에 처음에 어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 수사 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낼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일정을 뭐 촉박하다든가 변호인을 새로 뭐 선임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6일씩이나 줬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도 응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강제수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전 대통령에게 준 게 아닌가. 만약 21일 안 나오면 검찰에서는 이러겠죠. What? 아니, 미국 검찰 같으세요? 미국 검찰. 그렇게 하겠죠. 뭐 이거 왓이 아니라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겠죠. 예. 오케이. 알았어, 우리 이제. 들어간다. 렛츠고. 보낸다. 렛츠고. 그러겠죠. 그만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05년 이게 이제 그 검찰도 특별한 수사니까 그렇죠. 전례를 따르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2005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2009년. 2005년이죠. 아, 네네. 2009년이죠. 네. 예,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1차로 서면 서면질의. 했고 그걸 네. 받고 8일인가 10일 만에 소환을 했고 네.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뭐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우죠, 예우. 저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예의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소환을 아니할 수는 없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걸 또 이제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검찰의 역할인 거죠. 저 예. 이번에 이 전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5년. 예. 네. 5년. 2005년? 5년이죠. 아, 2005년이군요. 2009년에 5년. 돌아가신 거고, 네. 2008년. 왜냐하면 저 2007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08년에 MB가 부모님 정리하고 보고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2009년이 2009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2009년 2009년에 소환돼서 수사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자, 5월 2009년으로 24일 맞습니다. 확정합니다. 그럼 이- 네. 재판관이에요? 아, 그러네요. 탄핵시켜 버릴까 그냥. 너무 헌재를 너무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코스프레가 예. 되네요. 인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례대로 갈 거예요. 예. 지금 다 이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다만 전두환의 경우에만 응하지 않고 예. 연희동 집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내려가 버렸죠. 합천으로 내려왔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또 감싸고 있어요. 이게 약간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다음 날 합천에 가서 구속 연행에 올라오는 거예요. 강제 연행했죠. 네. 정신. 근데 그때 지지자들이 막아서고 했는데 일부 몸싸움은 있었지만 자,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죠.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럴 이제 가능성까지도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통보하고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순순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알겠습니다. 순순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워딩은 없었고요. 아, 맞아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라고 얘기할 네. 때 기자가 물어요. 그럼 나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있는 그대로 좀 써. 자꾸 해석 달지 마라. 근데 이제 기자가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 지난번에 특수본 때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특검도 응하겠다 하고 안 결국 나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안 하니까 기자들도 짜증이 나잖아요. 정보보고 올릴 때 기자 해보셨잖아요. 기자만 짜증이 나겠습니까? 국민들도 다 짜증이 나죠. 지금 예. 사실 양측이 소녀가 됐잖아요. 그럼 검찰, 특검, 헌재 다 나왔으니까 세 판, 우리 3세판이면 다 끝났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한국적인 정서인데 이미 다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헌법을 무시하는 그렇죠. 헌법 수호 의지가 도무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것도 탄핵의 한 사유가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의 정확한 사유보다 고려할 만한 요소는 됐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이번에 한 번만 진짜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이렇게 해야죠. Sorry.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길 가능성은.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이제 정치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왜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 자꾸 뭐 몸이 이미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등의 얘기를 이미 다 밑에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이전에 혹시 신상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더라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짜증은 좀 나겠죠.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6명으로 일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 결국 법률 싸움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그렇죠.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정치판의 흐름에 따라서 네. 바람을 타다가 이제는 네.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법리 싸움으로 가서 변호사와 검찰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그 구성된 변호인단들에 대해서 뭐 유영아, 손범규 뭐 이렇게 이미 나라면 알고 있던 나라면 선임하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럼 19명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대응해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뭐 이동흡,
이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평우 변호사. 예. 김평우 변호사가 후반에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근데 이분이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내에서는 예.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재판관들에게 국회 측 뭐 이 수석 대리인이냐 그러니까요. 또는 이정미 재판관에게 함부로 재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실패했죠. 대통령 대리인 측은 실패를 한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실패했다는 네. 정황은 많았던 거죠. 네, 결과가 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이제 2라운드의 싸움을 대비할 텐데 예. 2라운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결국은 법리적인 싸움을 하려면 이 전 대통령 측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느냐. 예. 그동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기껏 이런 얘기예요. 촛불보다 태극기 집회가 2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여론이 우리 여론이 더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페인트 모션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형사소송으로 들어가도 그럼 뭘 꺼내놓겠어요. 사실 증거가 안 나오길 바라고 있고 다 좀 위증을 해서 말이 맞아지고 저절로 척척 맞기를 기대할 뿐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기도 힘듭니다. 이미 그동안 다 던져놓은 이야기 있죠. 수사도우미 장시호 씨가 또 했던 얘기는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이며 문제가 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 측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조금 전문적인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손범규 변호사, 예. 그러니까 이중한 변호사도 이번에 안 들어갔고 유영하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로 계속 하던 올해, 분이니까 예. 가장 많이 자료를 축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할 수 없이 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SOS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 보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기사가 나왔죠. 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법조계에서는 나름 존경을 받는 인물이더군요. 예. 굉장히 날카롭고 예. 법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는 안 되겠다. 서석구 변호사처럼 뭐 태극기 망토를 뒤집어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최재경 전 민정처럼 날카로운 법조인을 좀 내세워 보고 또 그리고 법조계의 인맥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검찰 보니까 쪽에. 정보도 좀 수집해서 알겠습니다.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작전인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재경 그 이제 민정수석 잠깐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 들어갈 때 사실 많이 의아했어요. 네, 네. 도대체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안을 받고 안 들어갔다가 왜 이제 들어갔을까? 근데 아직도 확정이 되진 않았죠. 확정이 되진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그거에 높아 언론에 보입니다. 더 그게 높게 나오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민정수석실에 받았을 때도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네. 이분이 뭐 유병헌 수사 때문에 이게 나름 이제 옷을 벗고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특수수사의 특수수사통으로 불렸고 신망도 굉장히 두터웠던 분이라서 예. 이런 정도의 국가적인 상황에 왜 민정수석실 자리를 맡았지라고 했고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오히려 들어가 있으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막으려다 했다기보다도 법 절차를 지키는 한에서 좀 조율을 하고자 했다. 수습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달랐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다르죠. 들어갔을 때랑 그 사이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 다른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까지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최재경 변호사께서 지금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다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헌재에서 있었던 변호사 6명 정도 남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최평론가가 지적한 것 같이 사실관계 파악이라도 잘 해놔야 되는데 그 얘기라도 새로 들어올 변호사한테 해줄 변호사까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네. 5월 9일로 정했죠. 정하면서 뭐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네. 이제 분명히 밝힌 거죠.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은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뭐 취재를 좀 해보면 그 총리실 내부에서 황 총리 모시고 있는 사람들, 측근들도 오늘은 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내일은 또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또 이제 신문 보고 여론 살피면 또 불출마하실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어제 저녁까지 이제 중론이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본인 불출마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극히 엄정하게 정상적인 결정이죠. 어찌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관료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료와 정치인은 전혀 다른데요. 관료들은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건널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물에 빠져서 돌이 있든 말든 막 가는 반면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 관료다운 관료로서.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자기가 나갔을 때 훨씬 더 리스키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맞다. 판단을 한 것 예. 같아요. 예. 우리 지금 본 주제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오늘 본 주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네. 전 대통령 이제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요 대목에서 궁금하긴 한 거거든요. 네. 잠깐 짚어보면 네. 황교안 대행에다 목을 메고 있었던 자유한국당, 네. 태극기 깃발당, 네. 태극기 발도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이요. 예, 예. 자유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뭐 예, 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이라 예. 불러달라고. 그럼 불러달라는데 불러주죠. 뭐, 그럼요. 자유한국당. 네. 그분들이 오늘 멘붕에 빠졌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많이 목을 메고 있었고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가 나오는 후보였었는데. 네. 그런데 한다면. 이제 뭐 일각에서 이제 또 홍준표 경남지사로 일로 매진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후보들은 여러 명이 난립하고 있지만 될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조사받고 뭐 이런 거는 스케줄대로 되겠지만 예. 이른바 삼성동 자택 정치 이런 것이 굉장히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또 다른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이번 대선에 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대선도 보수에서는 박근혜라는 키워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런 측면을 좀 포인트로 봅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렇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예, 높다. 예. 자, 양 변호사님, 특검 때 최순실 기소하면서요. 그 다음에 안종범 등 기소하고 하면서 구속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거죠, 현재로서. 사실상 피해자죠. 사실상 예. 피의자고 이제 법률상으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법률상 피의자고 13개 혐의라고 하는데 네. 그 특수본 때 혐의, 그다음에 특검 때 받은 혐의 이게 13개거든요. 주로 어떤 게 있고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3개나 되다 보니까 저도 일일이 나열을 해도 어렵긴 합니다만 예. 이제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이 일단 권한남용이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 되는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을 또 특검에서 밝혀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게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 더하기 최순실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뇌물로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이 5개가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KT와 미르스포츠 관련해서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청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쫓아낸 부분도 있고, 새롭게 또 사기업의 인사권을 남용을 해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한 부분도 있고, 최순실 씨 정유라의 예. 그 친구 아버지 도와주느라고 그다음에 KD 코퍼레이션 쪽에 도와준 것도 있고, 광고회사 관련해서 광고회사 자리에 앉혔던 것도 있고, 광고회사 강탈을 수주를 따내는 예, 거죠. 수주를 따내는 것도 있고, 광고회사 통째로 뺏으려고 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제일 큰 건 삼성에 관한 뇌물입니다. 이거는 뇌물 액수가 특검에서 본 게 440억이에요. 433억이죠. 예,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다른 것들을 따져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삼성은 그러면 뇌물을 준 걸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데, 이전에 검찰에서는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피해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가 삼성을 강요해서 그렇죠. 마지못해 줬다. 마지못해 주는 자기들은 피해자다. 해서 강요죄로 최순실 씨를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에서는 무슨 얘기냐? 후계 승계, 대가 관계가 있다. 대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다. 예, 합병도 있었고 지주회사 설립도 있었고 뇌물죄로 봤는데 그때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만 받나요? 제3자 뇌물죄가 두 섞여 개로 있었나요? 나눠집니다. 뭐냐면 재단에 출연한 부분은 제3자 뇌물죄예요. 재단에 냈기 때문에 아하. 재단에 냈지만 대가 예. 관계도 있었고 청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뇌물이라는 거고, 예. 최순실 씨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독일에서 계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직접 뇌물죄로 본 겁니다. 비덱스포스에 돈 들어간 거예요? 예. 단순 뇌물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아니 그럼 뭐 이 삼성은 피해자야? 아니면 뭐 이렇게 뇌물죄 공범이야?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수사를 좀 더 계속을 해보고 나머지 그룹들 있잖아요. 롯데도 있고 SK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뇌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가고
병행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뇌물로 추가할 부분도 있을 거고 직권남용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소장을 진행하면서 정리한다는 공소장 얘기인가요? 변경을 할 수도 있죠. 변경을 하면서 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권한이 특검대로 재판을 따로 하잖아요. 일단 특검이 특검과 기소한 이렇게 협조하면서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수사를 특검만이 기소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예. 검찰하고 조율을 하겠죠. 근데 특검 많이 본 부분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특검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검찰과 조율을 해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도 특검에서도 수사 검사는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하지만 특검도 기존에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검이 이 특수본에 특검도 들어온다. 네. 그게 합의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형사부하고 특수부하고 같이 하는 걸 원칙적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형사 8부하고 특수 1부인데 예. 첨단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첨단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첨단부 들어간다고 첨단부가 발표했더니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첨단부는 지금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고 우병우. 예. 야, 대상이 좀 잊지 말자. 달라지네요. 예. 잊지 말자. 우병우 다시 보자. 우병우. 그러니까 지금 특검, 검찰 복잡한 게 예.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고 예. 특검이 추가 기소를 또 했고 해서 이제 복잡한데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본 2기가 1기 특수본에서 한 조사 그리고 특검에서 한 조사 그다음에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대면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이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는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최순실 또는 이게 삼성.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냐, 뇌물 이 공여의 공범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복합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헌재가 결정을 할 때 그 예. 안에 보면 특검의 증거는 인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예. 반대쪽에서도 공격하고 기업의 가장 재산권, 법리적으로. 기업의 재산권 네. 침해까지만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단을 만드는데 돈은 기업으로부터 내라 하고 예. 인사권부터 아무것도 역할할 수 있는 참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죠. 그건 다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직권남용으로 보면서 강요의 뉘앙스를 깔았거든요. 그건 이 1기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뉘앙스는 그런- 깔았지만 네. 결국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하나도 안 했단 특정은 말이에요. 안 했습니다. 네. 특정을 하나도 안 했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굉장히 보면 굉장히 조심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만 결정을 하고 명확하게 특검 수사 부분은 우리가 아예 보지도 않았다라고까지 지금 결정문에서 밝혀서 새로운 사항에 있어서는 지장을 안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몇 번 읽어봤어요, 그거를? 결정문 자체는 저는 그 결정문을 예. 요약해서 거기에 예. 나온 주요 문구들을 제 개인적으로 SNS에 국민들에게 서비스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한 11번쯤 읽어봤거든요. 요약본하고 원본 한두 번. 근데도 용어가 지금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아요. 두 분이 많이 하는 읽으신 아, 거예요. 저는 직업이니까 예. 한 세네 번 보면 저도 직업이죠. 만주 변호사.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그 좀 풀리는 게 그때 특검에서 마지막에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 맞아요. 라고 했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이제 왜 안 했냐를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건부 기소 중지했으면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건데 지금 이제 다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고 먹이는, 남에게는. 네. 그렇게 돼서 특수본, 2기 특수본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특검도 검찰을 존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설 수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여지가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테면 지금 특검이 앞으로 이제 수사 재판에도 다 관여를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2기 특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그래서 2기 특검이 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 예컨대 최순실 씨의 재산과 관련된 과거 재산 추적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자금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찰 특검이 정말 그 70년대 적폐까지 다 청산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조사에서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조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본 때는 강요죄로 최순실 씨를 기소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뇌물죄로 받고 우리는 강요죄로 받는데 지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보면 자기들이 일기 특수본 때 했던 수사를 부정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강 변호사가 그렇게 고쳐준다 때려줘야겠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에서 뇌물로 본 것과 직권남용을 검찰에서 본 것이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서요? 검찰에서. 아하.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상황에 이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할 때 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짓는데 검찰이 예. 집을 짓는데 지난번에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공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돈이 건너갔다는 건 맞으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요만큼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직권남용밖에 없었고 그 위에 블록이 하나 특검 수사를 해보니까 더 올라가니까 2층 집이 됐네? 이제는 뇌물로 볼 수도 있다. 기초 사실 관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최강 변호사가 똑같은 얘기는 내가 잘못 이해했네. 그러니까 결국 강요와 뇌물죄였지만 굳이 뇌물죄로 간다고 했고 일기 특수본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검찰도 부담이 덜한 게요.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잖아요. 법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소명이 됐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밝혀져 있고 해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영장을 이재용? 이재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네. 이 부분은 즉답을 피하면서 하지만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예. 그때는 기소공사만 했지 지금은 특검이 1층까지 올려놓은 네, 같은 그렇습니다. 집이다. 예. 원래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서 예. 검찰 1기가 수사 발표를 할 때 최종 수사 발표가 아니었고 예. 중간 수사 발표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하면서 뇌물 혐의도 조사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발동하니까 특검으로 그 숙제를 이관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은 그래서 간판 달자마자요. 12월 21일인데 뭐부터 했냐면 국민연금부터 쳤잖아요. 압수수색 제일 먼저 한 게.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쳐서 본부장 소환하고 결국 문영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용 구속과 문영표 구속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은 우리 승계구도 만들어주세요. 합병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주주가 이거 굉장히 위법한 상황으로 이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알고 보니 그것은 청와대의 지시였다. 여기까지 확인됐고 그러면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뇌물은 뭐냐? 재단에 들어간 돈, 별도로 들어간 돈. 이건 최순실이 먹었다.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이걸 맞추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번이나 독대한 사실을 검찰이 아직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렇죠. 특검은 독대이지만 정황이 없네요. 날짜가 안 맞네요. 삼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독대를 했었고 말씀 자료가 그 전에 나왔고 삼성에 대한 이 승계 지원해라. 난 얘기가 공정거래위원회 들어있었고 자료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뭐 SDI 이제 뭐 이 1000만 주 팔고 500만 주로 줄여줘라 등등이 나오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짜고 쳤네. 이게 확인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성과고 그거를 추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공산 검찰 1기가 특검이 집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장을 하면 그림은 끝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전혀 아무런 관계없이 양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가져와요. 이거 좀 변호 좀 해줘라. 그리고 이거 삼성 입장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뇌물 아니다. 대통령 정당한 통치행위였고 삼성은 강요했었다. 뇌물죄를 빼줘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수임료를 물어보겠죠. 수임료는 많이 안 주고 한 100억 정도 줄게요. 무조건 하겠죠. 침 흘리지 말고. 절차적으로 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오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죠. 예. 이거는 인정을 하는 쪽이면 인정하자. 그리고 인정하고 대신 양형투쟁으로 가자. 양형투쟁으로 가자. 그리고 뇌물인데 액수가 너무 높다. 이거는 400억이면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액수다. 예. 그래서 그 액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실제로 최순실에게 독일에서 건너간 돈도 계약은 그러겠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한 80억 정도 넘어갔죠. 80억이 얼마 안 돼요? 100억 준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배는 게 없나 보네, 이제. 양심을 하여튼 그것밖에는 제가 봤을 때 그 방법이 없고. 법무사무소에 전화해 계약서 쓰자고. 앵커의 함정에 빠졌네. 자, 저 무피곤 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헤어날 방법은 없어요. 어떤 변호인이 해도. 왜냐하면 참 자, 차luc하게 443억의 뇌물로 예. 정말 중형,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뇌물의 액수를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최소화해서 자, 실제로 간도는 뭐 77억밖에 안 되고 이게 최순실이 다 혼자 해먹었고
최순실의 입장에서 이런 증언이 나오는 게 제일 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데 왜냐하면 내가 다 했다.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공동운명체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 워딩도요 네. 이렇게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참 신기한 일인데 이게 무슨 저 영혼의 쌍둥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영혼의 여기서 쌍둥이요? 아무리 뇌물을 줄여도 이 형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최악의 경우에 뇌물 혐의가 빠졌다고 치면 삼성은 만세를 부르겠지만 대통령은 강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요죄는 형량은 많이 낮아질지 몰라도 유죄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질 때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는 거라면 지금 이미 사실 전직 대통령 파면까지 당한 상태에서 형사적으로 유죄를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들 저는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강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이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별로 빠져나갈 구멍은 법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투쟁을 그렇죠. 해온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 느닷없이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 망토? 네.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밥 먹고 합시다. 김평호 변호사.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김평호 예. 변호사랑 이중환 변호사랑 싸우고 뭐 핸드폰 보고 막 이런 식의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것도 법률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돌파하는 것밖에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아하. 끊임없이 그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진 다음 날, 그리고 그 전날 이렇게 즈음해서 뭐 별별 얘기가 다 돌았어요. 뭐 300인의 결사대가 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그 사실상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김평호 변호사가 계속 했잖아요. 뭐 예. 아스팔트가 뭐 피로 뒤덮일 것이라는 등 뭐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등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지 세력에게 결집을 고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실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딱 나왔을 때 그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파면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없어서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생각을 못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생방송으로 다 나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8시, 9시 이 촛불 그 집회하는 거 매주 토요일 날 그 뉴스도 안 봤나요? 그게 무슨 아니 그게 무슨 CG로 인식했나? 아니 근데 안 봤을 근데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왔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게 내 주머니에 들어간 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의 인식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내가 거기서 챙기려고 한 것도 한 아니었고 푼도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소한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박 전 대통령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장 기자께서는 이거를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봐요. 인식의 수준이. 근데 비슷한 이거는 수준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먹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나왔죠. 그렇게까지 아니, 막았고. 대통령도 안 먹었는데 비서실 우리가 먹을 일 있냐? 안종범 지금 수석은 양지열 먹었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액면대로 믿어주면 이거는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제부를 그러니까 원래 멘탈이 이렇다. 예. 상황 인식이 내가 곧 국가고 내가 사랑하면 국민이고 날 미워하는 건 내가 이 다스릴 국민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아니고 확신범은 처벌을 해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면제부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방송 가서 싸우세요. 아니 하나의 왜 예를 여기 와서 싸워? 들어볼게요. 남의 방송 하고. 자 정규제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규직 TV요? 정규제 정규제. TV 정규직 TV 아니고요. 정규제 TV. 정규직 비정규직 예. 정규제 TV와 인터뷰를 할 때 예. 물어봅니다. 정유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릴 때 보고 난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거짓말인데. 완전 거짓말이죠. 예. 그 이후에 김종과 안종범 뭐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예.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처럼 끼 있는 선수를 지원하고 예. 키워줘야 한다라고 이 실명을 언급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시안 네. 게임 때 그 수상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나온 것도 나왔고. 그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가 성장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순실이 예. 이 정유라가 임신을 하자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어찌어찌 해달라. 그 남자 애를 좀 군대에 보내달라라는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도로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영장을 갑자기 내일 군대를 보내냐. 큰일 난다. 감옥은 보낼 수 있어. 그랬더니 최순실이 그때 난리를 치면서 이제 장시호의 전원으로는 나도 이제 사익 추구할래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를 몇 개 맞춰보면요. 예. 박 전 대통령은 밥 먹듯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 사익 추구라고 네. 안 본 거죠. 이거는 멘탈에 자기 확신범하고 다른 거고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과 난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상상의 허구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뻔히 사실이 팩트가 뭔지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지능범의 수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지금 거짓말들이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나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무지개만 보고 살았어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돼요. 변호사 앞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니, 엑스맨일지도 몰라요, 양지열 변호사. 양 변호사님, IC 그런 거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IC 그 알아들었다를 해설하는 비속어예요? 그거 잘려요. 제가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IC 그랬거든. 알아들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최평론가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결론은 중요하지 않고요. 너무나 이제 엮어도 너무 엮었고 이거는 지금 너무 틀었어요. 네, 너무 틀었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검찰이 빨리 소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줄줄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정말 왔다죠. 이게 확신범들이 걸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 얘기해버리는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나는 공익사업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지시를 한 것도 맞고 한데 돈 내라 그랬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다. 이러면 검찰은 모든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라도 검찰의 소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질문하려고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이야.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씨 안 나올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최소한 알겠습니다. 변호인단들도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오면 검찰이 강제 연행을 해야 되잖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상황은 해야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 되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몇몇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청와대에 있는 문서를 삼성동 가져와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동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저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 언론이 하루 종일 그날 카메라를 비췄는데 예. 일부 짐들 들어가는 거 원래 뭐죠? 그 큰 TV 이런 거는 예. 들어갔는데 그런 건 다 비췄는데 마지막에 저녁에 들어가면서 장우산 펴가면서 밤에 다 막았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을 접고 이거는 가림막 치고. 경호 설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와 보면서 얘기 나왔던 것들은 뭔가 서류를 충분히 가져올 것이고 또 자기 입으로 해명을 했던 것 중에 보고서 쓰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를 안 하고 그렇게 종이 문서들로 만들어 놓고 등록도 안 한 기록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폐기했을 그런 수가 것들 있다. 폐기했거나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압수수색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만일에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강제 연행도 불가피하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동 자택에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이 혹시 가 있을지 몰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가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상암동 TBS 1층, 상암동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튜디오입니다. 공개를 해서 저녁 7시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품격시대 사랑방 마님, 장윤선, 고재열 기자와 함께 최강욱, 노영희,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이 함께 출연합니다. 그리고 품격시대 새로운 패널로 합류한 김경진 의원과 표창원 의원, 그리고 요즘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칩거 생활을 마치고 언론에 데뷔하고 있는 장재현 의원도 함께 하니까 많은 방청을 원하시고요. 샵 5400으로 방청 신청과 함께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당이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밀실 합의, 실익 없는 졸속 합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성 오마이TV 방송국장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자, 이재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그 세 당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일 네. 조금 넘게 남았는데 느닷없이 개헌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이제 합의도 안 되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구명보트가 필요하죠.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아, 탄핵 그래서, 이후에 계속 빠지고 예, 있으니까. 탄핵 이후에 지지율도 빠지고 뭐 딱히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도 없고. 황교안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불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돌파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좀 갈리고 있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지만, 그 유력한 대선 안철수 후보인 후보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헌을 지금 요구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같이 그러니까 1년간의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쳐서 1년 후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본권 확대 등을 포함해서 87년 헌법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압축시켜서 앞당겨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게 정치권 일반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세 당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약간의 이제 정치적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주류들의 예.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비문 계열 그렇죠. 있죠. 일종의 비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문 계열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헌의 소심파다. 개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헌 특위가 가동 중에 있어요. 올 1월 초부터 예. 가동 중에 있고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라고 논의는 분야별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는 소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 국민의당 내부는 조금 갈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꾸 웃는 이유는요. 예. 그 민주당의 개헌이 소신이라고 하는 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많이 웃겨요. 네. 이재화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개헌 합의를 이른바 이제 번콩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번개불에 번개불에 콩콩. 콩콩. 예, 예. 번콩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개헌이 지금 마이너리티들의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중대 사안이에요.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도 그러고, 바른정당 내부도 그러고, 이게 기본권을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뺄 것인가. 예. 통치구조도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령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는 없는데 예. 결혼식 날짜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딱 이해가 사실은 되네요. 저는 결혼식 날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삿날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내부에 실질적으로 알맹이에 예. 대한 합의는 없고 날짜만 잡아놓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자고 그 두 분이 결혼한다고 가봤더니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 결혼한 날이라고 했는데 돌아갈 날을 잡아놓은 거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개헌을요,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대권판을 흔들어서 자기가 유리한 대권 그 판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술수를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서 개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예. 이것은요 국민들의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 교수님, 예. 개헌이라는 게 방금 우리 이재화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의 정신 아니에요.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토론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툭닥툭닥 밀실 합의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중차대한 거를 국민들과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죠. 뭐 법상으로는 헌법상으로는 그 개헌안 발의는 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기 할 수 때문에 있죠. 근데 두 달 그리고 만에 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요. 물론 그 전에 또
작년 가을부터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뭐 하자는 없다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 3당이 만약에 다 뜻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개헌 발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3당이 다 합치면 165석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뭐 개헌안 발의 요건 자체는 이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의결하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이것을 지금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앞서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국민의 뜻은 어딨냐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 국회에서만 그 의결하고 던져주면 국민들은 그냥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만 해서 국민투표에서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30년 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서 좀 시대에 뒤처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개헌은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에 지금 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그 삼가관계된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공론화된 이 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그거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이 정치적인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꼼수가 네. 있는 거죠. 결국 이 지금 3당이 지금 합의한 3당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아무래도 자당 후보들이 조금 뒤처지는 후보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당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으로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개헌을 이야기를 해서 이 고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하나의 그 도구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판을 흔들기 예, 위해서. 그렇죠. 그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개헌 문제는 작년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서 시정연설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에 내가 예산안 내는데 이렇게 나라 살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작 빼버리고 물론 그 이야기도 했지만 개헌이라는 해북당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나서 보는 거지만 왜 그날 터뜨렸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 문제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문서도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10월 24일 전에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참여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 통화를 한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오늘 3당의 그 합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의 10월 24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개헌 그 제의와 예. 거의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 개헌을 이른바 정치 비주류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땅한 대선 후보가 얻는 사람들의 정쟁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혀 총이나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해보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정치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 같은 건데요. 이를테면 뭐 모두가 다 개헌을 하기를 원한다. 국민의 70%가 개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뀐다.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날짜부터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날짜를 박아놔야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286개, 그러니까 한 300여 개의 조문 가운데 합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상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개헌을 가이드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바꿀 얘기해요?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구체적인 개헌을 내용에 할 때 대한 합의가 헌법 없다는 조문들 있잖아요. 조문들이 286개인데 아니 전체 286개가 아니라 예. 바꿔야 된다고 뽑은 주장하는 항목들 조문이 286개인데 정도가 되는데 세 당이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세 당이 그러면 286개를 몇 개 항목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해서 합의할 건지에 대한 예. 일종의 합의도. 3당 간의 총의가 안 모아진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네 세 분이 모여서 자 우리 해외여행 갑시다. 그러면서 한 명은 동경으로 가고 한 명은 푸켓으로 가고 한 명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면 이것을 헌법 조문을 무엇을 어떻게 바꿀래? 그리고 이것을 왜 합의가 바꿔야 없어요? 되는 합의가 것이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날짜부터 물론 이제 못 믿겠다. 뭐 이제 권력자 보면 마음 바뀐다.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내용상에서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조문을 다투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 3당의 주장인 건데 그 발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발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권 내부의 최대 쟁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가장 혼인하고 같은 거죠. 가장 혼인. 결혼에 꽂혀 있어요 오늘. 아니 가장 이혼하고 똑같은데 부부가 실질적으로 같이 살 마음이 이가 확정이 되진 이후에 결혼식 날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뭐 누구랑 같이 살지도 지금 안 정해진 상태에서 예식장 가서 결혼식 날짜만 잡고 예식장을 지금 예약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결혼식에 너무 꽂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의 민심을 예.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전 박근혜식의 일방적인 그 사고의 연장으로 보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투표 날에 투표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도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앞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물어봐야죠 이제는. 그리고 정작 그 국회의원들 가면 당신들이 어떤 부분에 합의를 했냐? 우리 합의된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요,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민변 같은 단체에서도 각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예. 대법원은 어떻게 바꿀 것이 좋은 건가? 이거 논의를 하면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죠. 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30년, 50년, 100년 가도록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서둘리지 않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맞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단단한 구조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태풍이 지나가면 휙 날아가는 집을 초가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예.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좀 혼란이 오긴 합니다. 결혼식으로만 계속 미세요. 근데 국회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 취재를 해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굉장히 천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 간에는 이제 계속 이번 사태의 핵심이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믿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의원들이요? 아니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뭐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누구는 4년 중임제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내각제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합의는 네. 그 이원 4년 집정부제. 중임제 4년 중임제. 아니, 그것도 본인들의 민주당 의사하고 아니에요. 반하는 합의를 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이쪽에다 잡아놓고 날짜는 다른 날 잡아놓은 그 거예요. 민법 용어로 통정의 표시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뭐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예. 속마음과 겉으로 표시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합의를 무효다. 해 계약을 하더라도 예. 그것은 무효라고 무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87년 헌법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87년 헌법 구조인데 이번에 헌법과 무관하게 국민들 1,600만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렇게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헌법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켰기 때문에 탄핵된 쫓겨난 거죠. 거죠. 지금의 헌법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헌법이 아니라 탄핵의 근거도 이 헌법의 기초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행 헌법도 뭐 기억하시다시피 87년 진화나 민주화 과정 그렇죠. 속에서 민주주의의 만들어진 거 결과. 아닙니까? 결과죠. 예. 그런데 이제 하면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재밌는 얘기요. 참 개헌특위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이분 나하고 17대 때도 같이 했는데 내용이 좀 황당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이제 찔려서 한 거죠. 민주당만 쏙 빠졌거든요. 근데 민주당 빼놓고 민주당은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개헌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실 이 중요한 합의들은 이 원내 지도부가 이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 지도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분들이 그렇죠. 모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다 3당, 나머지 3당은 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고, 민주당만
그 안에서 소위 말해 비무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력들하고 손만 잡습니까? 이게 뭔가 좀 정치적 꼼수가 지금 상당히 있다는 이 지적이 외면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개헌파란 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개헌을 하려면 네. 민주당 안에서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당론을 정하고 그럼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 합의하고 일단 당론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로 붙이자라고 하는 데까지만 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김동철 간사가 민주당 개헌파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하자는 분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묻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네, 충분히 토론하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타임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느냐? 그건 결국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이 대선이라는 제밥이 눈앞에 좀 어른거리는 거죠. 예. 네. 이 개헌파, 비개헌파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자유한국당,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분들이 다 합하면 한 10명, 20명쯤은 돼요. 그 대선 후보가. 아, 네, 대선 후보. 예, 네, 그 네. 지지율을 다 합하면 이제 그 안희정 한 분 정도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네. 20명을 다 그렇죠. 합쳐놓으면. 네. 어떤 분은 아예 0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0. 네. 김 도지사 하셨던 분. 김문수 예. 지사.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정말 이 개헌 프레임을 던져놓고 정치권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선판은 시간은 이제 완전히 그렇죠. 대선판의 시계는 어찌 보면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 온 건데. 이미 상당히 대선 시계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그 순간부터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고 이미 뭐 여의도는 이미 대선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어요. 해볼 만한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교안 총리라도 출마한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를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뭐 다른 후보 누구 좀 세워보려고 하더라도 딱히 좀 해볼 만한 사람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생각보다 너무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TK에서조차도 지지율이 그렇죠. 안 안 뜨고 나오는 있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아예 지지율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치권 안에서 어대문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 프레임을 깨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뭐냐. 결국에는 개헌이라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돌파해야 최소한의 그 파일을 마련해서 뭐 다음 선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삼성동에서 할 이른바 자택 정치를 자택 정치. 통해서 예. 계속 박근혜를 키워드로 해서 보수의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3당이 이런 개헌을 고려를 해서 이번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해서 어떻게 1대1 구도로 만들고 대선을 가보자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상당히 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러면 그 당 소속의 대선 주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반대를 하고 나왔거든요. 이 지금 자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된다 이야기했고 유승민 지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지금 나서서 해야 되나요? 그럼 결국은 그럼 김종인 전 대표인가요?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그럴 만한 정치적 이 지금 동력을 갖고 계신가요? 구심점이 없죠. 90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놔두놓고 토론한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 왜?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작가들을 탄핵하자는 거예요? 잠깐 탄핵하자는 게. 저는 말 그대로 이거는 한 번의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프닝에 물러가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제점은 싶습니다. 지적을 해야 되니까요. 우선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시네. 가장 아니, 중요한 같은 의견인데 부분은 완전 문제점은 완전 이야기하시는 관점만 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인데요. 명분이 없죠. 우선 개헌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 대선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서둘러 2달 만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위급성이 없는 거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다음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달 안에 안 하면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일 약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명분을 조그만한 명분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명분이 없다. 차 교수님 궁금한 게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거 논의할 필요도 없는 주제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극한 폄하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작가님. 저도 예. 아니 PD도 포함되어 있어요. PD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1600만 촛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4개월 동안 촛불 든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400년이 발전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과거에 탄핵 이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을 들기 이전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완전히 틀려지고 이렇게 정치의식이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왜 아직도 그런 국민을 못 보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계속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자, 그렇다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의 지금 사실 정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은 이제 국민들이 단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의회까지 지금 손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차근차근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오늘 3당이 합의를 했지만 3당이 합의 안 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 할 거냐, 소선거구 할 거냐. 소선거구 할 거냐. 그런 부분들 자기들 바꾸는 손 안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회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거죠.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거, 국회의원 탄핵과 관련된 것도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꿔야 된다면 결선 투표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1, 2월 개혁과제, 이를테면 적폐청산. 18세 예, 적폐청산 관련해서 뭐 언론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뭐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 선거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선거 한. 기간에 우리 국민들의 입을 닫고 집회를 할 수 없는 모든 걸 선거법으로 그렇죠. 했고 선거법으로 얼거매요. 집회 시위로 그렇습니다. 얼거매는 거 그거 예.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하지. 예,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법률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법률로서 가능한 개혁 안 부분을 해도 돼요, 그거는. 법률로서 가능한 부분 지금 화두되고 있는 뭐 검찰 개혁 문제나 재벌 개혁 문제, 선거 투표권 연령 네. 인하 네. 선거 내리는 연령 거, 인하. 네. 18세로 내리는 거 이런 부분은 법률로서 가능한데 법률로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합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 개헌을 하자. 이거 염치가 없는 그 예. 사람이 아니 세 주장이죠. 분 그러니까 세 분 잘 핵심은- 생각해 보시면 네. 지난해 2016년 4월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목숨 걸고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개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라도 도입하자. 하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표가 1표 1등까지로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영됐으면 부산이 18개 중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 7석 8석 나옵니다. 예.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고 자신들과 국민의당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그건 손을 안 대요.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안 하다가 예. 느닷없이 이러는 건 정말 국민들하고 따로 가고 있는 거 아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금 이제 3당이 지금 개헌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명분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밥에 눈이 어둡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3당의 소속된 후보들이 지금 이제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나름대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인데 그조차도 그 당의 안 소속의 흔들리죠. 예. 의원들, 아니, 후보들조차 지금 이제 그분들이 왜 지금 발을 빼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 자당의 좀 합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력은 사실 뭐 벌써 소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근데 좀 길게 보면 이게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게 일본식 자민당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떻게 하면 진보 진영에 혹은 뭐 개혁 정권을 내주지 않고
한 50년, 60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수 정권이 가능한 거냐, 이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게 2012년 대선 당시에 컨틴전시 플랜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분들은 그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도가 높아지고 촛불 집회도 저렇게 1,600만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안 먹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 기회가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최소한 정치권 안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만으로 정치가 가능한 방식의 원리를 만들어야 된다.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개혁 과제보다는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만 골몰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치공학적으로 아 이자 변호사님 보니까 결혼식 주례처럼 보여. 결혼식 얘기만. 질문하시죠. 예. 이른바 이제 저 꼼수가 지금 판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하는 꼼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도 동상이몽이에요. 김종인 등등 이렇게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른바 개헌을 매개로해서 반문연대를 당을 떠나서 묻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있죠, 분명히. 예. 그런 거죠. 그게 될까요, 그게?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 문모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문재인 때리게 하면 문재인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3당이 이렇게 전 신3당 야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국민의당의 지지율부터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호남 안철수, 출신들이 그걸 원하지 안철수 않으니까. 전 대표는 그거를 알고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요, 본인의 의사들, 본인의 목표하고 달리 본인들은 지지율 떨어지고 오히려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만 높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국민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투표만 하는 수동적 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바뀐 거예요. 또 우리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설계하겠다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본질적인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광장에 안 나오면 몰라요. 그럼요. 광장에 안 나오잖아요. 광장에 나와도 모르는데. 예.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세 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예.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 이제 세 분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반문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치권 빅뱅 얘기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계속 얘기를 해요. 빅뱅. 예. 판을 흔들자. 그렇죠. 정치권 예. 빅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개헌이거든요.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른바 제3지대 혹은 또 반문연대로 엮으면 최소한 향후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번은 보는 안 되더라도. 예, 다음에 뭔가 예. 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일정 정도는 있어줘야 가능한 수가 열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지금 왜 개헌을 해야 되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실패하는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차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게 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이걸 봤더니요. 개헌 시기는 언제가 좋냐 해갖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예. 대선 전 32.7, 대선 후 45.8, 개헌 불필요 10.3, 모름. 자, 이렇게 대선 전이 32.7, 33,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니까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잠깐만요. 상당히 요구했던 잠깐만요. 게- 그리고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또 봤어요. 예.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모름. 이거는 뭐냐면요. 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권력 구조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대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집요하게 오랫동안 함께 토론하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의견이 3분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4분돼 있어요. 모름도 있어요. 모름까지 있으니까 예. 4분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민 공감대를 모아야 되는 그럼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예.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헌특위에서 단 한 번도 공청회를 한 걸 한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니 했든 안 했든 그건 허위사실 유포하니까 아는 괜찮아요. 수준에서의 공청회는 그렇죠. 사실상 뭐, 없었죠. 왜냐면 그 개헌 특위가 소외시를 만들어지고 좀 이야기, 토론은 한 거는 의원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회의는 했겠지만 그
국면이 같이 촛불 국면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촛불 시민들이 개헌을 원한다 그러면 그걸 공청회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못 하잖아요. 오늘도 회의는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의원들끼리 그렇죠. 네. 의원들끼리. 그 결혼식을 언제 할 건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은 8, 90% 나오고 그다음에 뭐 90%가 나왔죠. 즉시 네. 즉각 구속해야 된다는 60% 이상이 나오잖아요. 60%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사가 모아진 그렇죠. 걸로 보기 예. 시작하는 거거든요. 30%, 40% 나눠졌으면 이거 나눠져 있는 거고. 갈길 멀고 논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고 실제 국민들도 그러고 이제부터 뭘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차 교수님 아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아니요, 자, 그래도 주십시오. 자, 장윤선 기자 후보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논란이 계속 될까요? 저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여의도에서. 이를테면 우리도 이미 낚였잖아요. 낚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끊임없이 이번 주 안에는 계속 이것을 발의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쟁점은 주요 쟁점은 무엇으로 할 거냐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를테면 지방정부 관련돼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분야별을 쫙 나눠가지고 계속 쟁점을 만들면서 개헌특위가 가져가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 어떻게 나누는 거지? 일단 뭐 그런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면 대통령이 외치만 하고 내치는 안 한다.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라는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개헌,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직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논쟁은 계속 확산되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은 커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안에 이 논쟁이 정리되거나 마무리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차 봅니다. 교수님. 예. 자, 지금 이제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그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는 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60년 이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관성, 물론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 삶의 정치적 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무시 못하죠. 아니 그렇게 느닷없이 오늘 예. 오늘까지 밥을 먹다가 내일서부터 모든 식사는 이제 스파게티로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 그 어떻게 느닷없이 밥도 못 바꾸는데 국민의 뇌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상당히 합의한 거 보면 4년 중임제 플러스 분권형입니다.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 짬짜면이네. 짭짜면이죠. 예.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는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경제 문제입니까? 남북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외치는 식으로 식으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이 상당한 논쟁은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지금 56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논쟁 자체는 그대로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해야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부분이 이 지금 뭐 꼭 권력 거주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처럼 지방에 상당히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국가적인 이런 상당히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에 지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예.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개헌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 옳지만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16일,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엽니다. 바로 이곳 상암동 TBS 1층 공개홀에서요.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합니다. 품격 시대 안방마님, 장윤선, 고재열 기자와 함께 최강욱, 노영희, 양지열 변호사와 정청래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품격 시대에 새롭게 합류한 김경진 의원과 한 번도 안 나왔던 표창원 의원, 그리고 요즘 고민 많아서 칩거하던 장재원 의원도 이제 언론에 데뷔합니다. 함께 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5400, 샵5400으로 방청 신청과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순순히 응하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들 90%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수본의 조사, 특검의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으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탄핵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검찰 소환을 받은 대통령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순순히 응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불복했다가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에 도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엄중함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습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 불쾌지수를 다시 폭발시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